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월 고3 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시험이 어땠다 한번 간단히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총평 짧습니다.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경제 20문제 들어갈 텐데 괜찮은 문제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좀 꼼꼼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번부터 합니다. 자, 뭐 전형적인 유형이잖아. 국민경제 순환의 일부인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기서 기업을 줬죠. 그러면 시장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자 실물과 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는 가계고 정부인데 우리가 B가 정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는 A와 기업 사이에 시장을 거치지 않는 실물과 화폐 흐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A가 가계가 되고요. 자, 그러면 기업으로 가시장을 통해 실물이 들어오니까 가는 자 생산 요소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 기억은 뭐가 되냐면 기억은 가계로 들어가는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가계로 들어가는 화폐니까 분배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생산 요소라는 실물일 거고요. 자, 기업이 B로 시장을 거치지 않고 화폐를 지급하는 D는 조세가 될 텐데, 자, 우리 수업 중에 얘기했잖아. 조세 중에 가계는 소득세고 기업은 법인세입니다. 자, 따라서 1번 정답이 3번이 딱 떨어지는 게 법인세는 디귿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비 지출은 생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생산 요소 시장이고요. 공공재는 요 흐름이어야 되지. 그렇죠? 이건 생산 요소입니다. 4번 가시장에서는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요소가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B 정부는 A 가계와 달리 효용 극대화가 아니지 A는 B와 달리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1번 문제는 정답 3번이고요. 요 정도로만 확인하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입니다. 자, 경제체제 물어보는 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뭐 시장이 있는데 빵가게가 있죠? A에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날 경우에 빵 가격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제과점이 근처에 생겨날 수도 있다. 즉, A에서는 B와 달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A는 B와 달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 문제 해결하니까 B가 계획 경제가 되는 거고요. A는 시장 경제가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A에서는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한다. 시장 경제 딱 떨어지잖아.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건 A입니다. 3번, 형평성을 중시하는 게 시장 경제 틀렸죠. 그쵸? 그리고 4번, 자, 경제적 유의는 시장 경제지. 그래서 B 계획이니까 위치가 바뀐 거고요. 5번,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는데 자원의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시장 경제, 계획 경제 모두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번 정답은 1번 단순합니다.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럼 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볼게요. 일용직 건설 노동자 갑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감이 많아서 꾸준히 일을 했는데 지금은 자 힌트 나왔네. 불황으로 인해서 연락 오는 것이 없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잖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건 불황이니까 자, 요 실업은 무슨 실업이 된다? 경기적 실업이 되는 거야. 이에 반해 자, 무인발권기 로봇 등의 도입이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었죠. 그래서 극장 매표소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거예요. 왜? 무인발권기 등장하니까 재취업을 시도 중이다. 구직 활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자, 무슨 실업이 된다? 구조적 실업이 된다. 돼요? 자, 그럼 기억. 자, 갑은 자발적 틀렸죠, 여러분. 경기적, 그 다음에 구조적 모두 자, 무슨 실업이다?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러면 니은 구조적 실업은 그치 경기 호황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실업이고요. 디귿 실업자 모두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니까. 그리고
위치가 바뀐 게 을이 구조적 실업이고 갑은 경기적 실업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자,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3번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X제 한계에 대한 소비자 갑을 병정해 최대 지불용의 금액과 생산자 A에서 D의 최소 요구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뭐 익숙한 문제 유형이죠. 시장 참여자는 갑을 병정, A, B, C, D가 전부고요. 모든 시장 참여자는 한 개씩만 거래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균형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1번에서 균형 가격 500원 되나 볼까요? 자, 균형 가격이 500원이면 자, 소비자는 누가 시장에 거래에 참여하냐면 정은 최대 지불용이 600원이니까 가격 500원보다 크죠. 병은 같지. 그래서 병과 정이 시장 거래에 참여하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재화의 구입 조건은 최대 지불용이 금액이 가격과 같거나 클 때잖아. 그치? 그런데 생산자 중에서는 가격 500원보다 최소 요구 금액이 작은 같거나 작은 A와 B가 참여한 수요량 2개, 공급량 2개. 맞죠? 그래서 1번에 균형 가격은 500원은 맞아. 근데 뭐가 틀린 거냐면 균형 거래량이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번. X제 가격이 그럼 500원일 때 총잉여는 얼마냐? 여러분 보세요. 자, 가격이 500원이면 병정과 A, B가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데 병의 잉여는 0이고요. 그치? 정의 잉여는 600 빼기 500 하면 100이 되지. A의 잉여는 500 빼기 400 하면 100이 되고요. B의 잉여는 0이 됩니다. 돼요? 그럼 총 잉여의 합은 200.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 자, 3번. 그럼 X제 가격이 600원이 된다면 균형 가격 500원보다 100원 높은 600원이 되면 그때 수요량은 이제 1개가 되죠. 근데 공급량은 3개가 되니까 초과 공급량은 1개가 아니라 초과 공급량은 2개가 되네. 돼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가격이 600원일 때 D는 600원 여기까지니까 D는 B와 달리 거래에 참여 틀렸죠. D는 거래에 참여할 수가 없죠. 왜? 최소 요구 금액이 600원보다 높으니까. 그쵸? 틀렸고. 자, 5번 보면 그럼 이번에 X제 가격이 만약에 400원일 때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그렇죠. 여러분 볼까요? X제 가격이 400원이 되면 가격이 400원보다 최대 지불 용의가 높은 정병, 을병정이 거래에 참여하니까 갑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죠. 왜? 최대 지불 용의가 300원이잖아. 가격보다 낮으면 거래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 정답은 2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제 5번 문제. 자, 일단 볼까요? 자, 그림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각국의 X의 시장 상황인데 각국은 현재 국제가격 90달러의 X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봐. 현재 국제가격이 90달러고 그러면 자, 90달러에서 X제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쫙 거보면 이게 국제가격이죠? 그럼 그때 X제 국내 소비량은 100개가 되고요. 국내 생산량은 40개가 돼서 이 경우에 자, 수입량은 몇 개냐면 60개가 자, 수입량이 되는 거지. 돼요? 다시 국내 소비량 국제가격 90달러에서 국내 소비량 100개, 국내 생산량 40개, 나머지 100 빼기 40이 60만, 정확히 말하면 단위는 만 개지만 생략하고요. 60은 수입량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가격은 일정하고 국내 수요 및 공급 곡선은 직선이고요. 각국 정부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정책 가나 중에 하나의 시행을 고려합니다. 그럼 먼저 가를 보니까 X제 한 개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한대. 그러면 수입품의 국내 판매 가격이 관세가 더해지니까 100달러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수입품의 관세 포함 가격이고 이게 바로 가정책이 되죠. 그러면 가정책을 시행했더니 국내 소비량은 80개로 변하고 국내 생산량은 여기 만나니까
국내 생산량은 60개로 변하면서 수입량이 20개가 된 거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 면적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죠. 그럼 관세 수입은 10달러 곱하기 20만 개죠. 그러면 정부의 관세 수입은 200만 달러가 될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이 가정책인데, 이제 나정책을 보니까, 나정책은 X제 수입량이, 자, 현재 60인데, 현재의 3분의 2 수준이 되래. 그럼 여러분, 60의 3분의 2면 40이지. 그럼 현재 수입량이 60만 개인데, 40만 개 수준이 되도록 X제 한 개당 일정 금액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직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60에서 40으로 주는데 10달러가 하락했고 80에서 100으로 느는데 10달러가 상승한 거죠. 그럼 결론은 여기가 지금 수입량을 40만 개로 만들려면 자, 여기가 90이 되고 여기가 50이 되면 됩니다. 그럼 90 빼기 50이 40만 개잖아. 그러면 우리 봤지만 여기 딱 중간, 여기 딱 중간이니까 10달러 사이의 중간인 5달러가 되면 그럼 관세를 5달러 부과해서 수입품의 가격이 95달러가 되면 현재 수입량이 3분의 2 수준인 40만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정책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나정책은 5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 결과 수입량이 40만 개로 바뀝니다. 그럼 5, 4, 20. 그러면 5달러 수입량 그러면 요 면적이 관세 수입이잖아. 그치? 그럼 관세 수입은 200만 같죠. 그래서 기억 봐봐.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가에서도 아까 계산했지만 200만 달러고 나에서도 5, 4, 20, 5달러 곱하기 40만이니까 200만 달러가 돼서 같다가 맞는 거죠. 돼요? 그래서 기억은 같고. 자, 니은에 보면 이제 국내 소비자 잉여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가의 경우는 딱 보자. 이렇게 되잖아. 가의 경우는 여기까지 소비하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이 국내 소비자 잉여인데 근데 나의 경우는 가격이 100달러일 때보다 가격이 낮지. 그 결과 국내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좀 더 삼각형 면적이 커졌죠. 그래서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디귿에서 자, 국내 소비량을 물어봤잖아. 국내 소비량. 그럼 여러분, 가의 소비량은 80만 개고요. 나의 소비량은 90만 개입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량은 나 90만 개가 가 80만 개보다 많다가 돼야지. 틀렸고요. 자, 리을. 자, 그럼 이번에는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인데 여러분 생각해봐. 국내 생산자들은 우리 가부터 볼게요. 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100달러에서 가의 경우는 100달러, 관세 포함은 100달러니까 여기만 나죠. 그럼 100달러 곱하기 60만 개지. 국내 생산자들은. 그치?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100달러 곱하기 자 60만 개가 되는데 나의 경우는 여기잖아. 국내 공급 곡선을 만나는 게. 그러면 95달러 곱하기 50만 개가 됩니다. 그러면 딱 직관적으로 이게 더 크죠? 따라서 나의 경우가 가의 경우보다 작다가 나와야지. 이건 뭐 굳이 계산해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우리 9월 평가원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관세부과 관련해서 복잡한 경우가 계산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20번으로 출제돼서 시간 압박이 좀 많았어. 그래서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현재 물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왜? 중앙은행, 그러면 긴축통화정책을 물어보는 거고,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된대. 그럼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물가 안정이랑 긴축이지만 여기서 갑은 긴축 통화 정책을 쓰는 거고 을은 긴축 재정 정책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빨리 체크해야 되니까 국공채 통화 을은 긴축 재정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워. 그쵸? 그럼 남은 건 두 개밖에 없죠. 재정 정책은. 그치? 그럼 이제 갑에서는 자, 지급 준비율 인상은 맞죠? 근데 X 틀렸고 기준금리 인상 맞죠? 소득세율 인상 맞지? 그럼 정답 2번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 자, 정부 지출 축소, 긴축 맞지? 소득세율 인하 안 되죠. 인상해야 되고요. 국공채 잠깐. 요거는 이제 재정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여기다 통화 정책을 써야 되니까 요것도 안 되는 이유가 재정 정책이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공채 매입은 확대 통화 정책입니다. 이거 X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뭐 이제 암기될 정도죠. 이런 건 뭐 10초 안에 푸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입니다. 표는 갑국, 그 다음에 을국의 국민경제 지표인데 일단 기준연도는 몇 년도다? 2020년도다. 그쵸? 그런데 기준연도인 2020년도에 실질 GDP는 갑국과 을국이 모두 100달러래. 한번 볼까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기준연도를 2020년도가 기준연도라는 걸 알았지. 그럼 2020년도가 기준연도라는 걸 알았는데 갑국과 을국이 모두 실질 GDP가 얼마래요? 100억 달러래요. 그러면 갑국도 2020년 실질 GDP 100억 달러고 을국도 1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여기다 실질 GDP를 먼저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면 21년에 경제 성장률이 0%니까 실질 GDP는 100억 달러로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경제 성장률 10%니까 실질 GDP 갑국은 110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은 21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20%니까 실질 GDP가 120억 달러가 되는 거고 22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그럼 11을 빼주면 108억 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번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측정해 볼게요. 자, GDP 디플레이터. 자, 그런데 기준연도니까 20년은 그러면 갑국도 실질 GDP, 명목 GDP 모두 100, GDP 디플레이터 100. 자, 을국도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라고. 그쵸?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1년에 갑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110이죠. 그리고 21년에는 거기서 10%가 감소하니까 11을 빼주면 99가 됩니다. 이에 반해 을국은 2020년에 물가상승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인데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90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22년에는 10% 증가했으니까 99가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파악이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는 동일한 지표를 찾으래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한 지표를 찾으면 자, 볼까요? 21년의 명목 GDP 우리는 21년의 명목 GDP인데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갑국을 보면요. 갑국은 실질 GDP가 100인데 GDP 디플레이터가 110이지. 그러면 명목 GDP는 110이죠. 자, 그런데 을국은 실질 GDP가 120입니다. 그런데 명목 GDP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런데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을국의 GDP 디플레이터는 90이 나왔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을국의 명목 GDP도 110이 나오지. 돼요? 자, 그래서 봐봐. 지금 문제에서는 동일한 걸 물어보고 있잖아. 동일한 거. 자, 따라서 아니 11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계산하면 120 나눠주면 9, 1, 9, 108 나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기억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 다음 니은은 딱 떨어지는 게 우리 22년에 실질 GDP 계산해 봤잖아요. 22년에 실질 GDP 계산해 봤죠? 따라서 동일하지 않죠. 동일한 거 찾는 건데 디귿에 22년에 GDP 디플레이트 지금 계산해 봤잖아. 99, 99 동일하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되는 거죠. 디귿만. 자, 그럼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디귿. 오케이? 이렇게 잡을게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다음 과제에 대한 답이 모두 옳은 학생을 찾는 거야. 그럼 먼저 볼까요? 실업자가 없어. 그리고 고용률이 70%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업자가 없고 고용률이 70%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중이 70%니까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이라 잡으면 취업자가 70명인 거잖아. 자,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니까 자, 실업자가 0, 그럼 100분의 70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70이 맞죠? 그러면 5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5. 돼요? 그럼 일단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의 값, 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80%고 고용률이 40%래.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실업률은 몇 %냐? 그럼 여러분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니까 전체에서 취업자는 40%인데 그럼 전체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40%인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80%잖아. 그러면 전체 15세 이상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가 80이지.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의 합이니까 실업자는 예를 들어 전체 15세 이상 인구를 100명이라고 두면 취업자 40명, 경제활동 인구 80명,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는 또 40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실업률은 몇 %가 되냐면 실업률은 80분의 40에서 40%가 아니라 50%가 돼요. 돼요? 다시 1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취업자 40, 경제활동 인구 80,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실업자 40. 그럼 실업률은 80분의 40 곱하기 100, 50%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딱 실수하기 좋지. 그다음 마지막. 자,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알면 비경제활동 인구를 산출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취업자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도 산출할 수 없죠. 그래서 X라고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두 옳게 응답한 사람은 무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5번.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9번입니다. 갑은 일단 자신이 보유한 현금이 1000만 원이에요. 일단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하죠. 근데 당황할수록 문제 접근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와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일단 읽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어. A, B, C 회사 주식에 모두 투자하는데 보유한 현금의 20%로는 A 회사 주식을 산대요. 그러면 A 회사 주식을 200만 원어치 사는 거잖아. 그런데 매수 시점의 가격이 20만 원이니까 결국 A 회사 주식은 10주 사는 거지. 10주 사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으로 B와 C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런데 자, B 회사의 주식의 매수량은 3주야. 그러면 근데 봐봐. B 회사 주식은 매수 시점에 가격이 100만 원이죠. 그럼 몇 주를 샀대? 3주를 샀다는 얘기는 B 회사 주식이 얼마를 투자한 거야? 300만 원을 투자했고요. 모두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C 회사 주식에는 500만 원을 투자한 거죠. 근데 C 회사 주식은 매수 시점 가격이 50만 원이니까 C 회사 주식은 10주를 사게 된 거죠. 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매도 시점에 보니까요. 상환 가에서 그럼 봐봐요, 여러분. 가격이 5만 원, 20만 원, 25만 원, 5만 원 올렸죠. 그럼 한번 이익을 써볼까? 자, 그럼 이익이 5만 곱하기 10주니까 A 주식에선 50만 원.
B에서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됐죠. 그런데 그럼 한 주당 10만 원이 올랐는데 세 주를 갖고 있으니까 30만 원. 자, 50에서 45로 5만 원 손해입니다. 근데 10주니까 50, 그래서 마이너스 50만 원. 그러면 결론은 상황가에서의 이익 금액은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나를 보면 자, 20만 원이 10만 원으로 반토막 났네. 그쵸? 그래서 10주니까 손해 금액이 100이죠.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상황 나는 B는 95만 원. 그럼 마이너스 15. 세 주니까. 그 다음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10만 원씩 올랐죠. 가격이. 근데 10주니까 100만 원. 그러면 딱 지워주면 나의 상황에서는 손해가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계산됐죠? 그럼 기업 봐봐. 가에서 갑의 이익은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죠. 봐봐. 생각보다 쉽다고요. 생각보다 쉽고요. 자, 그 다음 니은. 가와 달리 나에서 갑은 손실을 본다. 맞지? 가에서는 30 이익을 보지만 나에서는 15만 원 손실을 봅니다. 디귿. 자, 갑의 A 회사 주식의 매수량과 C 회사 주식의 매수량은 10주로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보면 갑의 투자 금액 중에서 B 회사 주식에 투자한 금액 아니죠, 여러분. 딱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A는 20%, B는 30%, C는 50%니까 B 회사 주식이 아니라 뭐가 돼요? C 회사 주식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인데 여러분 보세요. 시작할 때 문제 볼륨이 좀 많고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문제에 주어진 단서들을 풀어보면 생각보다 차근차근 풀면 풀리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꼼꼼히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현재 이 상황이에요. 시장 균형이 자, 그래서 4달러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4만 개죠. 각국 정부는 정책 간화를 고려 중입니다. 단 XZ 시장의 수요 및 공급 곡선은 직선이야. 자, 가를 보니까 XZ 소비자에게 한 개당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자, 그러면 XZ 소비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주면 2달러만큼 자, 수요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이 5달러 5개가 되죠. 5달러 5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XJ 이번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한 개당 2달러의 보조금을 주면 공급이 증가하지. 근데 공급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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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러만큼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의 정책이 되고 그럼 그때 새로운 균형 가격은 3달러 5개가 단위는 만 개지만 그냥 5라고 그럴게요. 3달러 개라고 쓰면 5만 개죠. 돼요? 그럼 결국 가정책과 나정책의 새로운 균형점은 보조금 액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죠? 가격이 거래량은 같습니다. 그럼 1번에서 가는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킨다? 여러분 딱 계산할 필요도 없어. 원래 생산자 잉여의 면적은 요 면적이었는데 가정책의 결과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자 잉여의 면적이 요 빗금친 면적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감소시킨다가 틀린 거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증가시킨다고. 가는 규령 거래량을 4만 개에서 5만 개로 1만 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3번 이제 나의 경우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5만 개가 됐잖아. 근데 보조금은 2달러씩 줬으니까 2, 5, 10해서 8만 개가 아니라 8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가 되는 거지. 틀렸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선택지 보면 그럼 가와 나를 함께 시행하면 여러분 함께 시행하면 요 선과 요 수요 곡선과 요 공급 곡선이 만나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은 4달러 거래량 6만 개. 따라서 3달러가 틀린 거고요. 동시에 시행하면 함께 시행하면 가격은 4달러가 됩니다. 5번.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 주의할 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가와 나를 동시에 함께 시행하면 여러분 가와 나를 동시에 함께 시행하면 소비자한테 2달러 줬는데 새로운 균형 가격이 6만 개가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6 해서 12 그쵸? 단위 생략하고요. 2달러 곱하기 6만 개입니다. 근데 가만 시행하면 아까 봤지만 2호 10이지. 따라서 크다가 맞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돼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돼요? 이렇게. 자, 이 내용도 그냥 그려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1번입니다. 교사, 외부 효과 중에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 가에 대해서 일단 단서를 줬죠. 생산 측면, 외부 효과. 그럼 여러분 생산 측면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잖아. 근데 보니까 일단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대. 그럼 이거는 외부 불경제지. 자, 그런데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게 거래됩니다. 그러면 외부 경제지. 자, 해결 방안으로 생산재에 대한 과세, 세금 부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불경제죠. 그때 교사가 2명은 맞게 1명은 틀리게. 그러면 이게 틀린 거죠. 불경제, 불경제. 2명이 맞은 거지. 따라서 1명은 을이 되는 거야. 그럼 기역은 갑이다가 틀린 거죠. 돼요? 자, 니은. 가는 외부 불경제 맞고요. 디귿. 자, 그러면 가. 외부 불경제 사례로 생산 측면, 전염성 질병의 예방접종. 자, 여러분 요거는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고 리을. 가가 발생한 시장에서 여러분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공급 곡선보다 실제 시장 공급 곡선이 우측에 있잖아. 그러면 과다 생산되면서 최적 가격 수준보다 시장 가격은 낮지. 따라서 시장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낮다. 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확인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그래프 그려보지 않고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12번 볼게요. 자, 여러분 12번 문제는 이제 뭐 GDP 계산 문제죠.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T년 갑국에서 발생합니다. 한번 보죠. 목재 생산과 가구 제작으로 유명한 갑국. 일단 문제는 목재 생산 문제랑 가구 제작 두 개가 있는 거야. 가구 제작용 기계를 외국에서 기계를 1만 달러어치 수입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계를 수입했는데 1번 기업은 갑국의 T년의 지출 국민소득 중에 소비 지출 틀렸지. 소비 지출은 가계 소비잖아. 그렇죠? 틀렸고. 자, 그다음 목재 생산을 위해서 을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으로 3만 달러를 지급합니다. 여러분 또 낚이면 안 되는 게 2번 보면 을국 노동자는 갑국 내에서 고용한 거니까 이거는 갑국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죠. 을국은 틀렸지. 왜냐면 을국 입장에선 국내가 아니잖아. 국내 노동이 아니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생산된 목재 중에 자, 일부는 해외 2만 달러어치 수출하였고, 그럼 여러분 봐봐. 생산된 목재 중에 일부는 2만 달러어치 수출하였고요. 나머지는 가구 제작에 중간재로 투입했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단 목재를 생산해서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만 달러는 수출을 했으니까 이 목재 2만 달러는 최종 생산물인데 나머지 목재는 중간재로 투입된 거야. 가구 생산에. 돼요? 그러면 디귿 2만 달러 수출은 T년
갑국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최종 생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국에서 생산된 가구는 모두 최종재로 판매되었고 금액이 총 10만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가구의 최종 생산물은 10만 달러가 되죠. 그러면 갑국의 GDP 총액은 12만 달러네.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보면 그리고 이 중에 절반 5만 달러는 병국에 수출하여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병국에 갑국이 수출했으니까 병국의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지. 갑국의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번. 그럼 갑국의 T년 국내 총생산은 얼마니? 2만 달러 더하기 10만 달러, 12만 달러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입니다. 표는 각국의 연도별 경상수지 항목별로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야. 단 22년도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1년에 비해 20% 증가했대.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 21년은 블랭크 기억이니까 우리 22년을 구해보면 80 더하기 30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20이죠. 그러면 10, 30, 그럼 120억 달러네. 그렇죠? 그럼 22년에 경상수지가 120억 달러인데 요 120억 달러가 전년에 비해 20% 증가한 거니까 21년의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죠. 그렇죠? 그럼 100억 달러가 되려면 여기가 70, 15, 85 그럼 기억은 15억 달러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억이 15억 달러. 그래서 1번에 기억은 자 5억이다. 5가 아니다. 틀린 거죠. 5가 아니라 15고요. 자, 니은에 보면 자 차관 도입액이 포함되는 항목 낚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관을 도입하면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자본금융계정 중에 금융계정에 포함되는 거라고. 따라서 가이다가 틀린 거죠. 세 번째, 해외 무상원조액은 이전소득수지라고. 자, 그럼 우리 항목 볼까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블랭크가. 그럼 블랭크가가 이전소득수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럼 해외 무상원조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22년도에 가는 적자가 아니라 20억 달러 흑자가 되는 거지. 돼요? 그 다음 4번. 자, 몇 번 나온 거죠? 지식재산권 사용료입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가 되는 거야. 그럼 서비스 수지는 여기 있죠. 그럼 21년과 22년 모두 20억 달러, 30억 달러 흑자가 되죠. 자, 5번째. 4번 정답이지. 그럼. 자, 이제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잖아. 배당금은 본원소득 수지라고. 그렇죠? 그러면 22년에는 10억 달러 적자죠. 10억 달러 적자라는 얘기는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은 겁니다. 유입액이 유출액보다가 아니라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은 거지. 돼요? 오케이. 자, 그럼 13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번 문제가 아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말 그대로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읽어보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현재 A기업은 비자동화 방식으로 X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표는 한 달간 X제 각 생산량 수준에서의 노동 고용량이고요. 생산직 노동자 한 명의 월 급여는 300만 원이래. 그러면 생산량 한 개일 때는 고용량이 2명이죠. 그러면 일단 옆에 써볼까? 급여가 600만 원. 3, 3은 9, 900만 원. 4, 3, 12, 1200만 원. 6, 3, 18, 1800만 원. 8, 3, 24, 2400만 원. 11 곱하기 300, 3300만 원. 돼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A기업은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생산직 노동자를 전부
전부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가 임차료가 월 1,500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화 장비는 운용 인력이 필요해서 생산량이 3개 이하일 때는 1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4개 이상일 때는 2명이 필요합니다. 장비 운용 인력 1명당 월 급여는 500만 원이래. 단 이제 엑스의 시장 가격 500만 원이 나왔지. 그치? 자, 그러면 엑스의 시장 가격이 500만 원이니까 생산량 1개를 팔면,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생산된 엑스제는 전량 판매된다고 그랬으니까 1개 팔면 판매 수입은 500, 2개 팔면 1000, 500 곱해주면 되잖아. 1500, 2000, 2500, 그 다음에 3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자동화 방식일 때 이유는 500 빼기 600 마이너스 100, 1000 빼기 900 100, 1500 빼기 1500 1200 300, 2000 빼기 1800 200, 2500 빼기 2400 100 마이너스 300 돼서 비자동화 방식에서 이윤 극대화는 3개, 생산량이 3개가 되고 그때 이윤은 300이 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비자동화 방식의 경우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를 해봐야 되냐면, 그럼 자동화 방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여러분, 자동화 방식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 따로 그리지 말고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우리 비자동화 방식의 이유는 구했고, 근데 여러분 자동화 방식은 일단 체크할 게 무조건 장비의 월 임차료가 1,500이야. 그럼 무조건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이 깔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생산량이 3개 이하, 3개까지는 운영 인력이 1명인데 1명의 월 급여는 500입니다. 자, 그러면 비자동화 방식으로 하면 생산량이 1개일 때는 어딨어? 자동화 장비 하나, 운영 인력 하나. 자동화 장비 운영 인력, 자동화 장비 운영 인력이니까 그럼 이때 여러분 얼마가 되겠어? 비용이. 생산량이 1개일 때는 비용이 2,0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생산량 1개일 때는 비용이 엄청 큽니다. 근데 2개일 때도 비용이 2,000이고 3개일 때도 비용이 2,000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4개가 되면 자동화 장비는 그대로 한 대인데 운영 인력이 2명이 들어가니까 2,500이 들어가는 거죠. 2,500. 그러면 500 빼기 2,000 마이너스 0 여기서 이윤이 플러스 500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설비가 이루어지면 생산량을 6개까지 늘려야 돼요. 그래야 이윤이 플러스 500인데 비자동화일 때는 생산량이 3개일 때 이윤이 300으로 극대화되는 거지. 그럼 2번 선택지 봐봐. 그럼 자동화 방식의 경우에 생산량이 4개 이상, 여러분 4개에서도 마이너스니까 4개 이상이 아니라 6개에서 이윤이 발생하는 겁니다. 틀렸네. 그럼 3번. 자동화 방식의 경우에 따라 생산량은, 자동화 방식의 경우에 생산량 증가에 따라 총 비용은 지속적 증가가 틀렸죠. 왜냐면 증가하되 지속적이 아니라 2,000, 2,500, 2,500이니까 지속적 증가가 틀렸죠. 4번. 그럼 생산량이 5개일 때 총 비용은, 여러분 생산량이 5개일 때 총 비용은 비자동화. 아까 볼까요? 비자동화는 1명이 월 급여가 300이니까 38에 24. 2,400이고요. 자동화는 5개면 2,500이니까 비자동화 방식의 경우가 자동화 방식의 경우보다 작다죠. 크다가 아니죠. 100 작죠? 4번 틀렸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 선택지 보면 자동화 방식으로 달성 가능한 월 최대 이윤은 500이고, 우리 했잖아. 500. 비자동화 방식으로 달성 가능한 월 최대 이윤은 300이니까 차이는 200만 원이다. 맞는 선택지가 되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은 5번. 그래서 조건대로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보시고, 특히 여러분 우리 9월 평가원에서 수능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줄 때 계산 문제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걸 보여줬죠? 계산 문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5번입니다. 금융상품 A, B, C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인데 금융상품 A, B, C는 각각 정기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이다. 자, 첫 번째. A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니? 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예인데 1점이잖아. 그러면 A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는 주식이야. 그런데 자, 이제 A가 아닌 B는 C와 달리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지. 그럼 0점이야. 그럼 아니요가 틀렸으니까 이게 예가 되면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B는 C와 달리 예금자 보호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B는 정기예금이 되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C는 자, 채권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주식이고 B는 정기예금, C는 채권. 그러면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는 건 채권이죠? 그러면 A가 아니라 C입니다. A, 주식은 B, 정기예금에 비해 안전성이 낮다? 맞죠? 디귿. 자, B는 C와 달리 B 정기예금은 C 채권과 달리 틀렸지? B, C 모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럼 리을. 자, 그럼 이제 가에는 A 주식과 C 채권은 모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맞는 질문이잖아. 그랬더니 예, 1점.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1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6번 문제. 선생님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새로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가격을 두 가지 경우로 주는 건 처음 봤어.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은 만두 중에 김밥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만두, 김밥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만두부터 보자고. 만두부터. 지금 보면 만두가 있고 김밥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만두에 옆에다 쓸까요? 그냥 여기다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단 만두의 편익은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밥의 편익은 5,000원이에요. 아이고 여기다 써야지. 김밥의 편익은 5,000원입니다. 일단 요건 알고. 근데 만두의 가격은 명시적 비용은 4,000원이야.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김밥 가격이 가와 나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택이 만두와 김밥이잖아.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김밥을 선택했을 때 명시적 비용이 가 2,000원이고 자, 나는 3,000원이죠. 그럼 김밥 선택의 명시적 비용이 달라지지만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무조건 포기한 만두의 이익. 그래서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무조건 얼마가 돼요? 4,000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만두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가라면 암묵적 비용은 3,000원이 되는 거고 나라면 암묵적 비용이 2,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두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가의 경우에는 포기한 김밥의 이익 3,000원이 되는 거고 나의 경우에는 포기한 김밥의 이익 2,000원이 되는 거야. 돼요? 그럼 1번 가의 경우에 가의 경우입니다. 김밥 선택의 순편익이래. 그럼 김밥 편익은 5,000. 그치? 그럼 김밥 편익 5,000.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돼요. 빼기. 자, 가니까 명시적 비용 2,000 더하기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무조건 4,000이잖아. 그쵸? 그러면 순편익은 3,00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거죠. 2번. 그럼 가의 경우에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이건 낚이면 안 돼. 가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김밥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2,000원이 아니라
4,000원이야. 만두 선택의 암묵적 비용이 가냐 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3번. 그러면 나의 경우에 만두 선택의 기회비용, 여러분 만두 선택의 기회비용 일단 명시적 비용 4,000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나의 경우에 2,000이네. 그러면 2,000 더해주면 6,000원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4번. 그럼 이제 딱 계산해 봐야지. 만두 선택의 그러면 순편익은 만두 선택의 순편익은 계산해 볼까요? 그럼 보자. 자, 가의 경우랑 이제 나의 경우인데요. 자, 가의 경우는 한번 보자고. 만두 선택의 편익이 8,000원이잖아. 한번 옆에서 써볼까? 그럼 가의 경우에 만두 선택의 편익 8,000 빼기 만두 선택의 명시적 비용 4,000 더하기 그 다음에 가의 경우의 암묵적 비용은 3,000이니까 가의 경우는 플러스 1,000이 나오네. 근데 나의 경우는 다 똑같은데 암묵적 비용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8,000 빼기 4,000 더하기 얼마입니까? 암묵적 비용이 2,000에서 자 2,000이 되죠. 따라서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죠. 그렇죠? 그래서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작다. 그럼 마지막 5번. 자, 그러면 가나의 경우 모두 자 기회비용은 김밥 선택이 만두 선택보다 크다? 그럼 이것도 방법이 없죠. 해봐야지. 아니 그냥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 다 구해놓고 하나씩 대입하는 게 나을 뻔했죠. 근데 선생님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먼저 가를 보면 여러분 가에서 김밥의 기회비용과 자 만두의 기회비용을 보자고. 그럼 먼저 자 가의 경우에 김밥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2,000 플러스 암묵적 비용 4,000 이렇게 나오니까 김밥의 기회비용은 6,000이고요. 자 만두 선택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4,000 암묵적 비용 3,000이니까 7,000. 그럼 만두가 더 크지. 그럼 이제 나를 해보자. 자 나에서 자 김밥의 기회비용은 김밥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3,000 더하기 암묵적 비용 4,000 김밥이 7,000이 되고요. 그럼 만두의 기회비용은 4,000 더하기 암묵적 비용 2,000에서 6,000. 그럼 이번엔 김밥이 더 크네. 그래서 모두가 틀렸네. 기회비용은 가와 나가 서로 큰 게 다르죠. 김밥이 만두보다 모두 크다가 틀린 거죠. 가일 때는 만두가 크고 나일 때는 김밥이 큽니다.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고요. 방법 없습니다. 이것도 계산 실수 하지 말자. 여러분, 올해 좀 수능이 예상이 되지 않아?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자, 그림은 XZ 시장에서 균형점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봐봐. 가의 균형점이 요 균형점이 가를 통해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에서는 자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그쵸? 수요 증가 자 공급도 증가해야 돼. 그럼 수요 증가 공급 증가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는데 자 균형점이 이번에 이렇게 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 수요만 증가하면 나타날 수 있지. 그치? 균형점 이로 이동은 수요 증가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수요는 증가하되 공급은 감소해야 돼요. 수요는 증가하되 아이고 여러분 나는 공급 증가죠. 이거니까 공급 증가. 자, 그 다음에 라로의 이동은 이 경우는 우하향한 수요니까 수요 증가지. 끝! 요거 잡는 거예요. 요거 잡는 거. 자, 그러면 1번 봐봐. 자,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자, 그럼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잖아. 그런데 가는 공급 증가니까 가가 나타날 수 있다가 틀린 거죠. 2번.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나는 공급 증가니까 틀린 거지. 3번.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고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비가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근데 다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죠.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가 틀렸네. 4번. 자, 가다와 달리 나와 라는 한 가지만 변동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맞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방금 말했죠. 공급 증가에 나타날 수 있고 수요 증가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5번. 가나 다라 중에 공급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공급의 감소 여기 나타났네. 나타나지 않았다가 틀린 거죠. 돼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17번까지 해서 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18번 문제 갈게요. 표는 갑의 9월 수입 및 지출 항목별 금액의 비중입니다. 갑의 월급은 300이고, 그럼 여러분 봐봐. 갑의 월급이 300인데 비중이 50%니까 수입은 600이 되겠지. 그럼 6, 3, 18, 6, 1은 6, 6, 1은 6, 끝! 되죠? 그리고 비소비 지출은 6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 보면요. 자, 식료품비는 소비 지출이고 대출이자가 비소비 지출, 이동통신비는 소비 지출, 사회보험료는 비소비 지출. 그러면 비소비 지출의 비중이 20%, 20%에서 40%야. 근데 40%인데 그게 자 6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지출 총액은 150만 원이죠. 4일은 4, 5, 60, 그럼 60만 원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75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번. 자, 수입은 600, 지출의 4배. 정답 1번. 딱 떨어지죠? 2번 왜 틀렸는지 볼까요? 이전 소득은 여러분 봐봐. 월급은 근로소득이고요. 건물 임대료는 재산소득이고 복권 당첨금은 비경상소득이고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이 되잖아. 그럼 이전 소득은 없죠. 3번. 재산소득은 180 더하기 60에서 180만 원이 아니라 2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비경상소득은 30만 원이 아니고요. 60만 원이 되고. 자, 그러면 처분가능소득은 얼마니?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600에서 수입이죠.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 비소비 지출을 빼줘야 돼. 근데 비소비 지출이 60이잖아. 그러면 540이 되죠. 240이 틀린 거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18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갈까요? 자, 19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평이에 일단 체크할게. 자, 세로축은 갑달러 환율, 각국통화 미국달러 환율, 가로축은 을달러 환율이죠. 을국통화 미국달러 환율. 그러면 T기에 비해 T 플러스 1기에는 갑달러 환율로 상승했고요. 을달러 환율로 상승했는데 T 플러스 1기에 비해 T 플러스 2기에는 갑달러 환율로 상승했지만 을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각국통화 미국달러 약자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갑국통화 미국달러 환율은 상승. 근데 을국통화 미국달러 환율은 상승, 하락. 그럼 볼까요? 1번 기억. T 플러스 1식입니다. 갑국국민. 그런데 갑국국민의 미국 여행. 자, 갑달러 환율이 상승했잖아. 그럼 각국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감소한다가 틀린 거야. 뭐 합니까? 증가하는 거야. 니은. 자, 그러면 T 플러스 1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 기업은 T기에 비해 미국 달러 외표시 외채 상환 부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증가한다가 맞는 거죠. 되죠? 오케이, 디귿. 자, 그러면 이번에는 T 플러스 2시기입니다. T 플러스 2시기에 미국 시장에서 각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 여러분 보세요. T 플러스 1기에 비해 T 플러스 2기에 갑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환율 상승은 달러 표시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경쟁력은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하게 되죠. 돼요? 오케이, 리을. 그럼 이번에는 자, T 플러스 2식의 이번 을국입니다. T 플러스 1기에 비해 을국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송금하는 미국 학부모. 여러분, 을국 부모가 아니야. 자, 을달러 환율은 하락했다고. 을달러 환율은. 그러면 미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을국의 아이를, 자녀를 유학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담이? 당연히 증가하죠. 왜? 동일한 달러에 대해서 환율 하락으로 을국 통화를 덜 받잖아. 을국 통화가 강세니까. 그쵸? 그래서 증가한다가 맞는 선택지가 되죠. 돼요? 그러면 정답은 앞에서 니은, 리을, 그럼 몇 번?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리을 선택지에 항상 빨리 보면 여러분 항상 을국 입장에서 체크하는데 항상 앞에서는 갑국, 을국, 갑국 물어보다 갑자기 리을에서 미국 학부모의 부담을 물어봤잖아. 이런 거 주의하라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번 문제 갑니다. 이제 20번 문제는 교역 관련 다양한 이론인데,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교역 관련해서 선생님의 수능 개념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특수한 기출문제만 풀어보면요. 어떠한 유형의 교역 문제가 변별력 있게 고난도로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 우리 배운 거 떠올리면서 보자고요. 일단 먼저 갑국어 XY만을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합니다. 그럼 일단 직선이라는 건 뭐가 일정하다? 뽑아내야 돼.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그리고 자, 선생님도 이 문제 이런 유형 처음 봤어요. 유형. 최대 생산량의 비례. 갑국 대 을국 간의 X제의 최대 생산량의 비는 3대 5고 Y제 최대 생산량의 비는 4대 5래요. 4대 5. 그리고 표는 교역전 을국의 X제와 Y제 생산조합 중에 두 가지다. 자, 여러분 봐봐. 문제에서 첫 번째 줄에 갑국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을국도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생산하는데 직선이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뭐를 잡아내야 되냐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을국의, 자, 여기가 이제 Y제고요. 여기가 X제인데, 자,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봅시다. 자, 을국의 생산 가능은 정확히 어떤지는 몰라도 이렇게 직선이 형태로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직선이 형태로 있는데, 첫 번째, 생산조합이 이런 조합도 있고 이런 조합도 있대. 근데 이건 둘 다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생산조합을 보니까 X제 생산량이 60개면 X제 생산량이 60개일 때 Y제 생산량은 20개래요. 여기 을국이야. 그리고 X제 생산량이 40개로 20개가 줄면 Y제 생산량은 30개야. 그럼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면 기회비용이 일정하죠. 그러면 봐봐. 20개가 줄었더니 10개가 늘죠. 그럼 40개가 줄면 20개가 늘겠지. 그럼 여기는 50. 요거 잡으라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0개가 줄면 20개가 느니까 20개가 줄면 40개가 늘겠지. 그럼 여기는 100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잡았냐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에서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50개고 X제 최대 생산량은 100개라는 걸 잡았어. 그러면 위에 있는 단서 X제 최대 생산량의 B, Y제 최대 생산량의 B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역으로 뭐를 도출할 수 있냐면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우리 X제부터 보면 갑국 대 을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의 B가 3대 5입니다. 그런데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이 100이잖아. 근데 을국이 100이잖아. 그럼 을국이 5가 100이면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3이니까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60이 돼야 3대 5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갑국의 X의 최대 생산량을 60을 잡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는 Y제 최대 생산량의 비는 4대 5래. 근데 을국이 50이지. 그럼 갑국이 4니까 그럼 Y제 최대 생산량은 40이 되는 거예요. 돼요? 결국 봐봐. 요 내용을 통해서 요 조합, 이 생산 조합이 두 개가 나왔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다. 을국.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인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X제 최대 생산량과 Y제 최대 생산량을 잡고 위로 다시 돌아가서 갑국 대 을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의 비, Y제 최대 생산량의 비를 통해서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과 Y제 최대 생산량을 구한 이후에 기회비용 구하면 60분의 40해서 3분의 2, 역수 2분의 3, 100분의 50, 2분의 1, 역수 2. 자, 그러면 X제 기회비용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이 작으니까 을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2분의 3, 2. Y제 기회비용은 갑국이 더 작으니까 갑국은 Y제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잡아서 기억부터 볼게요. 갑국의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3분의 2개이다. 맞잖아. 그래서 딱 떨어지고 니은 갑국은 X제 20개와 Y제 3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봐봐. 갑국이 자 여기가 30, 20이지. 자, 그러면 X제 20개와 Y제 30개. 자, 그럼 여기가 X제 20개면 자, 요때 Y제는 몇 개입니까? 다시 30개면 여기가 15개네. 그치? 그러면 30개 15개잖아. 그치? 그럼 20개면 요 점이 밖에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생산할 수 없다죠. 생산할 수 없다. 다시 30개 줄면 20개 늘어나니까 그러면 15개 줄면 10개가 늘어나지. 그쵸? 그래서 체크할 건 15개에서 30개 요기란 말이야. 그럼 20개일 때는 요기죠. 그래서 20개와 3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야. 그래서 뭐 자세히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디귿 보면 그럼 이제 을국에서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가 거의 암기가 된 거죠. 을국의 X제는 비교 우위제화잖아. 그래서 비교 우위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에 증가한다 맞는 거지. 돼요? 자, 리을. 자, 그럼 X제와 Y제의 양국 간 교환 비율이 3대 1이면 자, X제 3개와 Y제 1개가 교환된대. 그럼 여러분 이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그 한국가의 입장에서는 기회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오면 되고요.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려면 기회비용 비교의 제화에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야? 지금 갑국을 물어봤잖아. 그럼 갑국은 Y제에 특화한다. 그럼 Y제 한 개를 수출했을 때 그 전에 갑국의 Y제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3, 1.5개야. 그럼 갑국은요, Y제 하나를 수출하고 X제 1.5개보다 많이 받아오면 된다고. 그런데 지금 교육 조건이 X제 3개에 대해서 Y제 하나라는 얘기는 Y제 하나를 주고 X제 3개를 받으면 현재 국내에서 교환하던 기회비용인 국내 교환비율보다 2배 받아오죠. 그럼 당연히 교역에 응하겠지. 땡큐죠.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는 Y제 교역 조건은 Y제 교역 조건을 보면 자, 여러분 봐봐. 자, Y제가 갑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데 갑국의 Y제 기회비용은 X제 2분의 3이죠. 그럼 갑국은 X제 2분의 3보다 많이 받아오면 이익이야. 근데 을국은 X제 Y제 기회비용 X제 2개니까 X제 2개보다는 적게 줘야 이익이죠. 결국 Y제 하나를 수출하고 요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이익인데
지금은 y제 하나에 대해서 x제 세 개로 이쪽에 있죠. 그러면 을국은 이익이지만 갑국은 손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갑국이 교역하지 않을 것이다.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을국이 교역하려 하지 않을 거고요. 갑국은 교역합니다. 되지. 오케이. 자, 이런 유형 처음 보는 유형이지만 당황하지 말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해설 강의가 끝났고요. 자, 진짜 아마 여러분 시험 전에 마지막 강의일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마 강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 원하는 경제 외에 그 이상의 어떤 점수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수능 잘 보시고요. 다시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